안녕하십니까. 도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최근에 동료 성추행과 음주운전, 갑질 등 일탈과 법 위반까지 자행하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라도 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하반기 의회에서는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치와 행정의 감시 기능 확대 등 광역과 기초의회 순기능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광역 기초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주요 행보와 상임위 배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의회 일탈 문제와 반환점을 둔 하반기 광역기초의회 반환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일탈과 범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지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한심스럽죠. 동료 의원이랑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사퇴한 의원이나 낮에 낮술하고 막 성추행 일삼고 막 그런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격을 빨리 박탈해야 되지 않나. 총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성추행 같으면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나 지역민들인데 선거운동 할 때는 헌신과 봉사로 일할 것처럼 하더니 강력한 법이 생겨야지 않을까.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도 도의회랑 지방의회가 지난 2년 동안 한 일이 크게 눈에 띄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야하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실망도 있었는데요.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표 기관인 만큼 도덕적인 걸 많이 보여주고 다른 길로 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전북 정치권도 연수를 한 번씩 가잖아요. 이 일이나 관계없는 그런 좋은 곳도 다닌다고 따와서 도민들한테 확신과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도민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벌써 하반기가 시작됐고 전라북도 의회에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들이 있을 텐데 임기 동안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들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 주셨으면. 새롭게 꾸려진 의장단이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지방의회가 왜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몸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들께서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면서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뉴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10년대 김영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경재 의원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일들을 짚어보기 전에 잘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몇몇의 의원들 때문에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외유성 제주도 연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 오늘 얘기 나눠야 될 성추행, 또 의원 간의 내연 관계,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이 많은 도민들을 좀 안타깝게 했습니다. 화나게 또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일탈 행위들이 잇따라 터져 나와가지고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용론도 나오고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건 터지고 두 건 터지면서 점입 가관이다 이런 비판도 듣고 그러는데요. 일단 한번 좀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사례들을 좀 들춰보면요. 일단 유진호 의원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륜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했고, 김제시 의회죠. 네, 김제시 의회에서 했고, 또 7월 3일 날 사퇴를 하겠다. 그런데 또 7월 3일 날 왜 사퇴를 하냐 하니까 7월 1일 날 의장단 구성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고 가겠다. 또 이런 욕심까지 부리면서 기자회견에서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 유진호 의원은 또 불륜이 다른 대상이 아니고 또 의원끼리 불륜이라서 또 관심을 쏟았는데요. 과연 의회 내에서 이런 불륜 사실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하게끔 해서 상당히 깊은 자괴감을 드는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요래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정읍시 의원 같은 경우도 동료 여성 그 의원을 또 성추행하고 희롱하고 껴안는 그런 일들이 지난 10월 달에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물론 두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뭐 그 정읍 시에서 또 다른 의원들이 군산을 방문했는데 지난 9일 날인데 예. 대낮부터 술 마시고 아마 뭐 회식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선유도에서 짚라인 놀이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비난을 그렇죠. 샀고요. 예. 또 전주시의회에서도 또 자정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데 대리운전을 시켜서 집에 가다가 대리운전 기사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놓고 간 틈에 이 의원이 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이 됐는데 정말 이런 것도 좀 없애야 되겠고요. 예. 또 그에 앞서서 전주시 의원 7명, 박병수 시의장을 비롯한 7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때에 2박 3일간 제주도 워크숍을 갔단 말이죠. 예. 여론이 약화되자 다시 사과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잘못을 또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예. 또 그에 앞서 또 송성한 전라북도 의회 의장 등등이 이제 전 의장이죠. 전 의장이죠. 예. 코로나가 한창 성행하던 지난 1월 말에서 2월 6일까지 그 유럽 발트 3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커지자 조기에 귀국하는 그런 그렇죠. 불상사도 이루어졌고요. 예. 또 뭐 지방 의원들 갑질도 끊이지 않고 있죠. 또 의회 어떤 의원은 무리하게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정부가 당긴 자료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예. 또 뭐 그런 가운데 자료 요구 중에 또 개인의 이권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정황도 또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왜 이러냐 도대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용납을 해야 되냐 의의가 필요 없다 무용론까지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7월 초인데 이 올해 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별로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김영기 대표님 어차피 이제 사건은 이경재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글쎄요, 그 의회 의원들, 기초 광역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비판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아울러서는 또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들을 또 감싸기식으로 미루는 모습들. 그래서 더 도민들을 좀 분노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의회 의원의 어떤 역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야 원래대로 하면 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의 기능을 주요한 일로 하고 또 입법 활동도 있죠. 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시민들의 그렇죠.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어쨌든 자기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또는 전주 시민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 뭐 군산 시민, 뭐 그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이제 의원들의 역할인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대부분의 의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전투성이 없어 일단요. 그건 뭐냐 집행부도 같은 당, 의회도 같은 당.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의회 회기 끝나고 나면 뒤에 가면 형님 동생이거든 다요. 선후배고 이런 데서 같은 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에 말하면 또 자신들의 그 지역 협의회도 또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런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의회가 그 윤리강령이라든지 뭐 윤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일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소집 권한을 위원장한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윤리 의원들이 하면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규칙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시민들로 구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의원들로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쉽게 말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다른 사건이 터져가지고 잊혀지길 기다리고 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또 계속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무죄 추정 원칙을 또 주장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결정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자 현재 의원들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내용에서는 먹히지 않는 이야기이고 결국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윤리위원회의 어떤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 주고 위원장 외부 인사 과반수 이상은 의원들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워지고 언제든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의원들이 다 윤리위원 의원들로 구성되면 다 눈치 보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정읍시 의회 같은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안건 상정인데 부결됐고요. 뭐 도의회 송성환 전 의장에게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있는 그 의장이 의사봉을 내렸는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론이 막 들끓을 때는 이제 의사봉을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부의장이 이제 쭉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지니까 슬그머니 또 다시 의사봉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봉 내리기로 결정했던 의원들이 또 침묵을 지켜버린단 말이죠. 같은 당 그러니까 도의원 보더라도 이경재 의원님 39명 중에 36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92%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윤리특위의 그 구성원을 의원들한테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번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의원들 외유들이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예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는 다수가 의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반수 이상 외부 사람들을 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의원들 외유에 대해서 어떤 심사들이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윤리특위도 그런 형태로 쉽게 말하면 지방에 스스로 그런 거 만들 리는 없고 중앙정부 차원이든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바꿔주든지 지침을 바꿔서 그것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열린다는 건 문제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도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의 의원들이라면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평가를 내려야 될 텐데 그것조차를 열지 않기로 부결하는 걸 모습을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군의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에서 학교 선후배랄지 지연 학연 전후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뭉쳐 있고 또 그 의원들이 2선, 3선 하다 보면은 이제 형님 동선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느냐 다 솜방망이고 상황 이해하고 그래서 윤리특위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결론은 절반 이상 정도는 외부 인사를 구성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예를 들면 대선이 있다든지 국회의원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바로 징계를 하는데 그런 시기가 아니면 당도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시간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진다.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기 도의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청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개발공사라든지 또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좀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조리한 발의라든지 도정질문 성적은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을 뭐 평가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발표하기는 하는데 일단 뭐 수치로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의 전반기와 비교해서 볼 때 조례안 발의는 6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도정 질의랄지 뭐 5분 발의 이런 정도 그 질문 수준은 53%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고유했던 그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도의회고 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면서 뭔가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도정질문, 뭐 5분 발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활동이 지난 의회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고요. 약간 이제 또 뭐 시군의 중에서도 전주시 의회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시정질문 5분 발을 한 그런 의원이 전체 전주시 의원이 34명인데 19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도 11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말하자면 그 의정비 뭐 연봉이죠. 그걸 뭐 4천만 원씩 줘야 되느냐 일도 안 된데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활발한 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어요. 또 이러지 않은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한 의원들은 또 이름을 좀 밝혀주는 것도 뭐 그 경제 차원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5분 발언 뭐 시정질 이런 것들을 막 10여 차례 이상 한 의원들 숫자를 보면은 서윤근 의원이랄지 이경신 의원이랄지 이남숙 의원, 선한희 의원, 양영환 의원 이런 5명 정도는 10차례 이상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감시 견제 또 궁금증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 질문을 했던 그런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의회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송지용 도의원이 의장으로 일단 선출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만 김한기 대표님, 예. 어떻게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일까요? 좀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그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의 특징은요. 예. 과거와 다르게 민주당 내부 사전 예비 선거를 대부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들을 사전에 조정했고 그 조정된 사람이 이제 의회에 가서 회의 열어 가지고 대부분 원안대로 민주당 원안대로 대부분 그 통과가 됐는데 예. 그렇게 됐죠. 근데 예외로 있었던 데가 완주군 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의회는 현재 뭐 징계를 하겠네, 막 이런 것까지 오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국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조건 속에서 이 지방의회 분열 이런 걸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과거처럼 그 같은 당 후보끼리 싸우면서 막 선거법을 위반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예.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 협의회라든지 단위기관에서 대부분 지금 사전 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도 그 조정한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예. 뭐 대부분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 거기에서 조정한 대로 다 의장단이 선출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이 시의원 내지는 군의원, 도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보면 이제 뭐 총선으로 가는 사례가 좀 많았고 또 자치단체장 준비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일까요? 도내 14개 시군 기초의회 어느 때보다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아무래도 2년 후 지방선거 뭐 출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은 그 지방선거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의장단에 뭐 24명이 의사표시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시군의회도 지금까지도 그 뭔가 합종연임 또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A라고 하는 의장을 밀고 또 B라고 하는 의장을 뭐 지금 현재 많은 그런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뭐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 구속한 징검다리이기도 하고 또 도의회 의장도 또 도의회 상임위원장도 인센트가 좀 많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예컨대 활동비를 쓸 수 있는 여력도 많고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정치를 또 자기 선거를 또 자기 지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데 예컨대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가 만약 활동비라고 봐야 되겠죠. 업무 추진비가 450만 원 정도 듭니다. 매월. 그리고 부의장이 250만 원을 쓸 수 있고 상임위원장이 150만 원. 이런 돈을 매달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할지 사람 만나고 또 뭐 정책 개발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자기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갈 수 있는 요직으로 할 수 있는 징검다리 하면서 이런 비용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이번 의장단 구성이었다. 그 김한기 대표님, 의장단 선출할 때 의회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중앙당과의 어떤 그 관련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좀 뉴스에서 나와서 저희가 뭐 중앙당 당직자가 아니니까 뭐 실제 서류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라든지 중앙당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 발표를 보면 그러한 걸 내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까지도 설명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의회 상임위를 구성하는 원래 지금 현재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지방자치의 어떤 분권과 자치 정신에 훼손되는 건데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 다수당이 되니까 과거 얘가 있으면 노무현 정부 때 그 열린우리당은 전체를 밟지 않아야 한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내분일 수도 있고 내분이라든지 분열로 해가지고 다수 입장을 각 다수당이 되었는데 일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례를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뭐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조정하듯이 지금 그런 사고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방의회까지도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권과 자치 정신을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떠나서도 그 과거에도 보이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조정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지역구에서 그 뭐 의장 나갈 사람, 부의장 나갈 사람, 상임위원장 나갈 사람들 이렇게 조정하고 전주문 하더라도 새 지역구에서 암암리에 오늘은 2번, 이번에는 이쪽, 다음에는 저쪽. 근데 한 군데서 원래 넘겨줘야 하는데 안 넘겨주고 계속해서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있어 왔는데 올해에는 그게 거의 공식적으로 더 공론화됐다는 게 더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완주군의 의장 선거였단 말이죠. 네네네. 그 민주당 총회에서는 A라고 하는 의원을 우리는 의장으로 추대를 해서 투표 때 선거 때 A 의장을 뽑는다 A라고 하는 그 의원을 예. 다 이제 해놓고 했는데 B라고 하는 의원이 의장이 돼버린 거예요. 투표에서. 네네. 이게 B라고 하는 의원이 활동을 좀 자기가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선거 활동하면서 의장들 목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냐 당론에 반해서 예. 그래서 이 의장이 된 비의원을 과연 징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사례가 네. 완주군의 의장 선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완주 국민들이 놓고 볼 때는 글쎄 과연 이 민주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징계를 해 징계도 막 가장 무거운 제명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제명을 하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선택해서 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만 민주당이 내걸은 그런 A라고 하는 의원이 이제 제껴졌기 때문에 거기에 당 어떤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것들 가지고 제명한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이 그냥 꼬리를 내려야지 이거 가지고 뭐 제명까지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예. 또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에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맞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접어줘야 될 텐데 민주당이 어떤 처신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완주군의 이번 이제 의장이 당선된 사람도 완주군 지역에 비해서 의장으로 내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의장이 지금 무소속이 됐는데 그 부의장이 당선된 것들이 의장이 자기 의장이 되기 위해서 무소속인 사람을 미룬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의회 내에서 어떤 합종 연영이라든지 연대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 속에는 쉽게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과한 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회가 6대4나 7대3으로 막 경쟁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질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근데 이건 압도적 다수파를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데 왜 무소속이 부의장이 됐냐. 그러니까 네가 안 찍었기 때문에 아니라 네가 의장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건데 이런 사고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 의회의 정신에 훼손되는 거고 정당이 너무 의회의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돼서 이게 많이 법적으로 하등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데 완주군 의회는 이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를 밀기 위해서 탈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원래는 민주당이 7명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았는데 실제로 우석이 애매해져 가지고 과거 민주당 내 탈당가 나오다 보니까 합종 연행이 있었고 예견되었던 당에서 미는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사전에도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고 도의회 신임 송지용 의장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과의 관계, 상하관계가 아닐 텐데 분명히 공천권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의장단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더 해주시죠. 이경규. 그렇죠. 그방 이야기한 그런 사례들은 당의 지방의 줄세우기 그런 차원이 있었고 또 줄세우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타당한 인물을 내세워서 포용력이랄지 또 능력이랄지 역량이랄지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죠. 국회의원의 뒤에서 어떤 조정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고 과연 그 힘이 힘으로서 작용을 하려면은 어떤 한 목적성이랄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은 아마 관여를 하려고 계속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당이 출석을 하지 않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 의원들은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들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개중에는 어떤 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의장을 되려고 하는 그 노비를 하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은 그런 그 저항 사례들이 나와가지고 당이 조정하고 줄서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지방의회의 자율권 독립성을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저항 사례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11대 전북도 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송지용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지용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도민들께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라는 그 박중한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코로나19 등 중대하고 엄중한 시기에 이런 중책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 의총에서 4명의 후보가 결선까지 네네네. 갔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21표라는 많은 지지로 네네. 당선이 되셨군요. 네네. 예. 그 어떤 중앙당 개입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네네. 의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그 외부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광역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과거와 같이 틀려요. 뭐냐면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과거 제가 2006년도부터 기초의원부터 지금 내리 사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과거에는 조금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의중이 약간 들어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지만. 예.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른 저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뭐 중앙당에서나 예를 들면 도당에서 어떻게 하라는 무슨 나와서 안내 정도 해본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네네. 지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김현기 대표님과 이경규 의원님 나오 저는 계신데요. 뭐 인사 나누시죠. 특정 후보를 밀었다 이게 아니고 네네. 그 과거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사전에 투표를 했잖아요. 민주당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의총을 우리 이제 통해서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중앙당에서 내린 건 그냥 네네. 본회의로 가면은 민주당 네네. 후보들끼리 과한 경쟁이 발생하니까 의총을 열어서 그렇죠. 많이 하고 지금 네. 완주군이나 뭐 다른 시군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역협의회에서 다 시군은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조정한 데는 안 나온 지금 완주군이 지금 탈해나가지고 시끄러운데 네네네. 그것도 잘 알고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은 지침이 내려온 거라고 봐야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 이를테면은 무슨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예. 뭐 당무의 중대한 방해나 뭐 이렇게 이를테면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라북도 의회만 말씀드리자 보면은 아하. 중앙당이나 도당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결선까지 갖고 당선이 네네, 되셨습니다. 어떤 뭐 내부의 그 후반기 의회 분열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열이라고 하고 의장단에 많은 분들이 예. 상임위원장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예. 일부에서 느낄 때는 이게 과열이고 혼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 6월 30일이거든요. 예. 방금 한 40분 전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의회가 초선과 재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초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지방의회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초의회를 통해서. 그렇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죠. 예. 물론 재선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온 분들도 많고 아마 이것은 사실은 자리의 욕심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의회직에 한번 도전한 것이고 예. 오늘 6월 30일 이후에 예. 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소수당 배려까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마쳤습니다. 무사히. 예. 혹시 그 전반기 2년 의장단의 역할론이 좀 낮게 평가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일까요? 더욱더 치열한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졌던 것이? 그렇죠. 전반기의 의회 행태를 예. 후반기에는 답습하지 말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열정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과열이나 추후에 예. 분열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다 녹아내릴 거라고 열정을 가지고 의정 예. 활동에 다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과 참여자체육 네네. 시민연대 김영기 공동 대표님 네,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네. 예, 이경재 네네. 의원님부터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대표님. 예, 그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 많은 일을 네네. 하셔야 될 테고 네네. 또 민주당 일색이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 그 네네네. 수위를 넘어서서 또 다른 네. 성과를 내놓아야 될 그런 막중한 네네. 위치에 있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도의회 의장에 취임을 하시면은 그 개혁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 또 네네. 주민 눈높이에 정치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또 네네.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네네. 일탈 행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네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네네. 뭐 일탈 행위들이 많이 있고 불륜, 성추행, 뭐 숨주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아까 그 윤리특위 동료 의원들에 대한 그 심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윤리특위에 있는데 예. 네네. 윤리특위를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동료들을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 손방망이 네네. 저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 윤리 쪽의 행동 강령에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은 민간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민간 자문위원은 100% 외부에서 이를테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 자문위원 중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아우러서 추천을 지금 받고 있고요. 자문위원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네, 전원 민간위원으로. 근데 자문위원은 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떡하냐? 자문이 아니죠.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윤리 강령이나 네. 그 지금 현재 그 윤리 특위 구성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거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첫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당사자가 네. 이를테면 형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윤리특위 자문단 위원회에 이를테면 자문 없이 윤리특위에서 의사봉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의사봉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제 조건을 자문위원회 전제 조건을 듣도록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전반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직전 이제 전반기 의장님은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네네, 그 맞아요. 질문 한번 드리면 자문위에서 그런 의사봉을 다시 잡으라고 결정했나요? 아니죠. 예, 근데 그 그게 뭔 이야기 이제 그 앞뒤가 안 그게 맞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좀 성찰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윤리특위위원회가 1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기 때, 즉 1년 때에는 그것을 권고를 해서 그 권고를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기 윤리특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의사봉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조금은 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 본인도 생각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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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영기 대표님, 예, 질문하시죠. 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번 의장 선거는 언론에서는 뭐 과열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 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치 아유. 젊은 층하고 노장층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가지고 네네네. 그냥 편하게 의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3차까지 간 결과물이긴 한데요. 아까 근데 편하게 의장이 되셔서 그런가 이게 그뭔 이상한 뭐 자문위원회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네네네. 다 아는 사람끼리 조례를 네네네네. 바꿔가지고 네네.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윤리특위도 쉽게 말하면 열리지 않는데 뭔 자문위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는 얼마 전에 해외 공무 여행이 예. 결국은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네. 왜 지방정부 일을 중앙정부 행자부가 개입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 지침을 만들어갖고 위에가 부랴부랴 조례 개정해가지고 외부 인사로 이제 구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김영기 대표님 말씀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네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네네. 좋은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좀 했으면 그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조례 개정하고 김영기 대표님 예. 말씀 주신 거 예.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젊으시니까 화끈합니다, 의장님. 네네네. 아유 그러면요. 이번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아까 김영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20석의 젊은 한데 좀 힘들기는 힘들었습니다만은 이번 그 전라북도의 하반기 의원님들의 그 선거의 이렇게 결과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안정이냐 변화와 혁신이냐는 선택의 기준에서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아까 김영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고 존경하는 이경재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라북도가 변하고 또 의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삶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지역사회 보면 우리 송 의장님은 의장님 되기 전부터도 완주에서는 다음 차기 단체장 선거에 출마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을 제대로 한번 어차피 네네. 임기를 다 못 채우잖아요. 만약 그러면 몇 달 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제대로 한번 도민들의 의장의 모습은 이런 거다 하는 걸 가만히 있어도 전기보다는 낫지만 워낙 전기에 뭐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제대로 보여줄 때만이 완주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조심스러운데 이건 김영기 대표님의 개인 말씀이라는 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차피 뭐 개혁적 어떤 조치를 시행을 하시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강하시니까 네네. 제발 그 도의장 후반기 하시면서는 네네. 재량 사업비 같은 거 뭐 뇌물로 변질도 되고 또 깜빵도 많이 의원들이 갖고 또 재량 사업비 편성 않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요구해서 편성하는 그런 되풀이 됐지 않습니까 일이. 제발 재량 사업비 같은 것 좀 편성하지 마시고 또 해외 관광 나갈 때 업체 선정할 때 뭐 돈 받고 또 뭐 주변 인사 하지 마시고 또 해외 불참하는 그 의원들 일비 그 자진해서 반납하겠다는 결의도 좀 해주시고 또 윤리특위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절반 인사를 뭐 조례로 개정해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전국 지초로 행안부에 건의가지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예 그렇죠. 네. 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건의 좀 하시고 그래서 뭔가 네네. 일을 좀 하는 것처럼 하는 의회 그리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비판 감시 견증을 충실히 하는 의회 2년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후반기 의정활동 3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신뢰받는 의회.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그로 인한 신뢰가 좀 약간 상실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잃은 이런 의회를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목표를 한 가지 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 제대로 한다면 잃어버린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번영하는 전북. 이를테면 집행부가 같이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먼저 대안도 제시하고 전라북도 가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과 의회가 민주당 일색이어서 뭐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경재 의원께서 너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 연수라든지 주민수원 사업비라고 하는 재량 사업비라든지 또 의회 갑질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실력 있는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송지영 의장께서 이런 과제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다 보니까 큰 걸 안 했는데요. 저는 우리 송 이제 의장님 젊잖아요. 젊고 패기에 넘치고 압도적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정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저는 강한 의회를 주문합니다. 뭐 말로는 강한은 뒤에 가서는 형님 동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쉽게 말하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도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정이 이제 거기도 이기니까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과거 문제에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도 도정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의상을 정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제가 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몇몇 그 국장님들이 오셨었어요. 도의 국장님들. 집행부에서 도 국장님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했는군요. 저는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을 하겠다. 전라북도 의회가 다수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은 때로는 여당입니다만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전라북도 도정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그 인사청문회 지금 5곳 실시하고 있는데 2곳 했습니다. 남아 있는 곳들 또 하게 될 텐데 뭐 비공개로 하고
제대로 그 도덕성이라든지 평가돼야 될 부분들이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 행정과의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하고 투명하게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공청회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10대 의회 때 제가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행자위에서 전라북도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출연 출자 기간의 인사청문회는 부당하다라는 패소를 했습니다. 예. 제가 10대 의회 마지막 때 전라북도 지사한테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출자 출연 기간에 인사청문회는 있어야 되겠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예. 의회에서 준비하고 권고를 한다면 애무의 형태의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작은 조금 미약합니다. 첫 술에 배는 못 부르겠죠. 지금 현재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느끼는 것과 전문가들이나 의회가 느끼는 것들이 예. 지금 형태로는 조금 부족하다. 방향을 좀 바꿔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예. 그 부분도 책에 들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송주용 신임 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참여연자 지소목 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원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와 또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의 우리 지역이 10석입니다. 10명의 국회의원들 발빠르게 지금 국회 일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국회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선과 재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으로 지금 이제 시작된 21대 국회인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얼마 시작은 된 지 안 됩니다만.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처음 당선되고 등원하면 예. 많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도 막 1호 법안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렇죠. 앞으로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호 법안을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법안이 통과됐는가가 중요한데 나중에 이야기는 않고 법안을 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의원들 아니면 중앙당의 간부들 야당까지도 설득을 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걸 획득하는가가 중요하다. 현재 1호 법원으로 낸 공공의료법원 폐기됐다가 다시 지금 낸 거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특례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논의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낸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호 법안이 이제 각 국회의원 자기 지역에 맞게 내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회 내에서 그게 공론화되고 또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를 시켜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저는 1호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안의 내용이 예. 보편 타당성을 가져서 쉽게 말하면 타 지역의 그렇죠. 동료 의원들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집행부도 설득해서 또 집행부가 반대하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는 그쪽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현재는 집권당 내에서 형식적으로는 그 간사도 3분 정도가 맞는다고 하고 예결위원으로도 4분 정도가 좀 들어간다는 걸로 거기까지 합쳐가 그러겠죠. 정은천 의원이나. 근데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국회 내에서 입지는 좀 물론 중진 의원들이 싹 없어지는 거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초재선 의원들이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집권당이고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의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예. 또 너무 처음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헛발질을 많이 하는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차분히 좀 국회의원 배지 달다 보면 좋겠죠. 하지만 차분히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좋겠죠라는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좋은 만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규 의원님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18개 상임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임위 중복 또 상임위를 맡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결정이 됐죠? 네, 결정이 됐습니다. 20대 국회 때 상당히 그 상임위를 숫자도 적은데 막 3명, 4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니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국토위가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고르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남아요. 우리가 그 크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제3금융중심지 그렇죠. 지정 문제인데 그 업무를 다루는 데가 정무위원이란 말이죠. 정무위원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맞습니다. 또 교육 분야도 상당히 그 에리가 넓은 분야인데 교육위에도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태고 일단 한번 보면은 전주 갑의 김윤덕 의원은 국토위 또 의뢰 이상직 의원은 문체위 또 예규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주 병의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지난 초선 때도 보건복지위를 했었는데 이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게 됐고요. 신영대 의원은 산자위, 김수흥 의원은 기재위. 김수흥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역시 기재위에 배려가 돼가지고 아마 예산 확보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크고요.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윤준병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또 예결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태 김재보안 의원은 농해수위 또 여가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환노위에 지금 2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또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인데 보건복지위도 2명씩 들어가 있어서 그 보건복지위하고 환노위에 2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 명씩이 좀 아까 얘기한 정무위랄지 교육위에 이쪽으로 배려가 됐다고 한다면은 최상의 상위 배정 그런 결과를 얻어냈을 텐데 좀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전라북도 현안에 비해서 정무위 교육에 좀 빠진 것이 아쉽고 보건복지위 환노위 2명씩 배치된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이제 중요한 이유 바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필요할 텐데 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 그 중에서도 이제 간사를 맡게 됐을 때 그 역할에 비중이 있습니다. 3명의 의원이 간사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한병도, 안호영 재선의 의원들인데 아무래도 또 예결위 중요한 곳이죠. 이상직, 윤준병, 이홍호, 미래통합당의 정운천 의원까지 4명이 포진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예결 소위는 한 명도 들어가도 못한 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도 또 3분이나 각 당이 여러 당이 경쟁하다 보니까 들어갔고 이번에도 또 마침 또 뭐 얼마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했던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무소속인 이용 의원들도 쉽게 말하면 얘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2명이 현재 있고 그래서 이런 거라면 나중에 예결 소위에도 한 2명 잘하면 2명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4명이니까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전라북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이 보통 경우 예결위원하고 예결 소위면 의원 한 3명 역할을 한다고든 예결 소위까지 들어가면은요. 그 소위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지금 일이라서 일단 뭐 예결위 위원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10명입니다만 9명의 민주당이 다시 이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또 어찌 보면 원팀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협업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밝혔는데요. 이경재 의원님 네. 국회의원 당선인들 신분 때 전라북도에서 초청해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안고 있는 현안들 브리핑을 했고 또 정치 당선인들도 전라북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원팀이 돼서 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팀이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파워풀한 그런 역동성이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원팀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다수당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수당이 됐다는 건데 다수당이 됐다는 거는 반대로 겸손해야 된다는 걸 함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일은 가열차게 행동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당선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냥 중진들이 없는 것이 가장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수평적 리더십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러잖아요.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중진이 없고 초선 재선으로 꾸며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결국 그거는 허약체질이란 다른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약 체질의 어떤 이런 정치인 구조를
강화시키고 그러려면은 시즌 날줄이 돼가지고 예. 정말로 역동성 있게 뛰어야 중진 부재를 커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주시에서 볼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중에 이제 전북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상재, 김성주 두 의원의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또 힘이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없이 합의 추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걸 또 반증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예. 일단 두 분의 이제 후보가 이상직, 김성주 두 의원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고 나와서도 의원들끼리 또 회의를 해가지고 합의 추대를 하자고 결의했는데 또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면서 또 경선을 이야기한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예. 이런 거 보면 만만치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많이 접해봤는데 쉽게 합의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7월 말 8월 초까지는 결정이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이 하다가 안 되면 또 경선을 하겠죠. 어차피 뭐 경선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과거 민주당 시절을 보면 10인 10석이었거든요. 10인 10석이고 도토리 키재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진이 이 수평적 리더십이 잘하면은 막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지만 잘못하면 리더십이 없는 거거든요. 예.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험대가 도당위원장인 것 같고 이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혹시 선거법 재판이나 이런 거 받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덜 영향을 받는 거고 대선 국면에 있어서 도당위원장이면 우리 전북의 맹주로서 대선 캠프에서 맹주로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 지방선거 공천위에서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도당이 우리 전라도 당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무궁무진한 예산을 도당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쉬이 합의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경규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와 관련해서 그만큼 막강한 역할을 수행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은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선이 원칙이다. 그리고 선의의 경선은 그 선순환적인 또는 그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요. 예를 들어 뭐 중앙이나 할지 청와대라 할지 정부에 대해서 힘 있는 그런 역할을 정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되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도 역시 떳떳하고 힘 있는 그런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합의 추대를 하려고 그러는지 더구나 막강한 그런 압승한 그런 민주당이 이것은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치력이 약한 전라북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힘도 더 생길 것이다. 좀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전반기 2년이 지났고 후반기 2년을 맡을 도의회 또 14개 시군 기초의회까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재 전북일보 개곤연수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명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